오늘은 푸틴과 러시아, 푸틴의 러시아, 러시아의 푸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결말이 어떻게 맺으려 하는지, 지금 세계는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말이죠. 이 자리에 오랫동안 러시아를 연구하면서 묵직한 내용을 전해온 인천대 성원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서 오시는 길인가요? 아, 집에서 왔습니다. 집에서 왔어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차를 몰았다 하셔가지고 예. 좀 멀리 계셨군요. 제가 첫 번째로 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그 얼마 전에 푸틴하고 트럼프가 어쩌면 얼마 전도 아닙니다. 좀 제법 됐는데 한 달쯤 됐겠네요. 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이렇다 구체적 해법을 이제 내놓지 않은 채로 회담을 이제 마무리 지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근데 물론 다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 뭘 합의했는지도 알 수는 없지요, 지금.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실제로 충분히 푸틴은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그리고 이제 실행만 남아 있다는 설도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냥 그날 회담 이후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합의된 내용이 도대체 뭔지, 향후 이 전쟁은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 것인지, 그 왜 전쟁 개시와 함께 오늘날의 러시아가 말했던 특수 군사 작전 완벽하게 수행된 건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좀 들으면서 얘기를 시작할까요? 예. 예. 글쎄 미러 간의 정상들이 알래스카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사건이죠.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착점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이제 둘 사이에 네. 어떠한 합의의 결론에 이르렀는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네. 상당 부분 푸틴이 기존에 본인이 고수해왔던 입장들을 전달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그 미러 간의 정상회담의 결과가 네.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이 될지는 네. 2차 회담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고 간 내용들의 대략적인 그 방향은 예.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보다 예. 보다 큰 범위의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이 더 중요하고 크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한 예. 어떤 그 계기들을 예. 미러 간의 우주나 예. 그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을 매개로 해서 예. 합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전쟁이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보죠? 물론 이제 전황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나타났던 추세만을 놓고 본다면 예.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예. 우크라이나의 전선을 펼치면서 네. 대공세를 진행하고 있고, 예. 최종적인 승전의 시점은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러시아의 승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이제 러시아가 최초의 목표로 삼았던 그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재무장이 불가하고 재무장이 불가하고 더 이상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공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실제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예. 우크라이나는 현재 병력의 충원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 와 있고, 예. 나토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시화될 수도 있겠지만, 예. 이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토의 지원이 병력과 무기가 러시아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반전을 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러시아의 승전으로 귀결이 되면 예.
이 전쟁에 대한 기존의 예. 평가, 예. 판단 이거는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면은 러시아는 침략군이고 아주 그냥 이제 악의 축으로 묘사되어 왔고 또 정의로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미국은 늘 얘기해 왔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승리를 한다면 원래 선생님도 평소에 보면 전쟁의 성격은 승자가 결정하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완전히 전쟁의 성격 자체를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전쟁이 끝나면 이 전쟁의 성격을 평가할 겁니다. 예. 근데 평가의 주체는 승자입니다. 승자. 만일 러시아가 승전국이 된다고 한다면 예. 왜 러시아가 예.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불가피한 상황들을 설명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은 기존의 러시아가 유지해왔던 입장, 예. 나토의 동진, 그 팽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예. 그것은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미국 주도의 네. 그 단극적 질서 또 미국이 이끌고 왔던 그 기존의 질서를 변경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들이 관철됐던 전쟁으로 정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상당히 많이 지금 러시아군에 의해서 점령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맞춰진다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총을 내려놓는다면은 영토에 대한 어떤 합의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그걸 결말을 맺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뭐 법적인 문제도 있다라고는 보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일정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예.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 평화 협정, 예. 종전 협정이 불가피하죠. 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영토를 일정 정도의 영토를 예. 러시아에게 이전하는 예. 것과 관련된 합의에 이르려고 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계엄령이 해제가 돼서 계엄령이 해제돼야 되고 이 예.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 계엄령이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작년 여름 가을 봄쯤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이고.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부여돼야 되는데 예. 사실상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 그 부패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나 이 대법원 이런 쪽의 이 사법기관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푸틴의 언급은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다. 젤렌스키를 모스크바로 초청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수기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고 젤렌스키가 임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물러나게 된다든지 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의 국채, 국가가 존속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 예. 심지어는 이 전쟁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 푸틴 대통령은 더 끌고 갈 깊이 거다. 더 깊이 영토의 팽창을 기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정 시점에 네. 러시아가
전쟁을 종료하는 방식이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만일 우크라이나의 국채를 위협할 정도로 네. 러시아의 팽창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러시아의 어떤 그 제국주의적 야욕을 오히려 프로파간다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정 규모의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에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재무장이 불가하고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목표가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요. 좀 또 새로운 좀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이제 지난 한 2주 동안은 아주 격변의 시기아니었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태닌에서 열린 그 2025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9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그 중국 인민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전승절이라 하죠. 이게 쭉 길긴 한데 전승절 기념 행사, 그리고 9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동방경제 포럼, 아주 숨가쁜 일정이었는데 저희가 이 모든 관심이 온통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한미 트럼프 간의 그 한미 정상회담 이쪽에 주로 관심이 가 있는 동안에 뭐 이게 엄청난 속도로 세상은 막 다극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한 기분, 뭐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선생님은 그 기간을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겠어요?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듯이 다각화의 시대가 바야흐로 시작이 됐다. 다극화 시대는 이제 시작되었다. 예. 네. 지금까지는 과연 그러한가 올까? 다극화를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미국의 패권이 종료되는 시간이 온 것인가 이런 회의를 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화됐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굵직굵직한 세 개의 사건들이 연달아 이어질 때 네.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극동 지역에 가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한 50량 이상이 되는 그 화물 열차를 달고 컨테이너 열차를 달고 달리는 모습을 지켜봤었습니다. 예. 저로서는 이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그 길이에 대단한 화물들을 달고 달리는 열차를 본 것과 같다라는 느낌.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차가 진격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를 느꼈고요. 반대로 이것은 또 한편에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공포. 왜냐하면 네. 이 대한민국 한반도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 특히나 이제 북중로 3국의 어떤 북방 국가들이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 시기에 많은 어떤 기회들을 놓치고 오히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해 왔던 신북방 정책을 무위로 돌리는 어떤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다시 이 신북방 정책의 궤도를 제자리로 올려놓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天安문 광장 앞에 있는 그 망루에 그 푸틴, 시진핑, 김정은 세 지도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이건 정말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듯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에 맞서 북중러가 전략적으로 연대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근데 과연 이제 그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해석할 문제인가라는 또 이 문제를 또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의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일단은 대단한 사건으로 러시아에서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북경의 이 승전 군사 퍼레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그 규모나 또는 그 퍼레이드에서 보여줬던 중국의 신형 무기 체계들이 네. 가공할 만한 위협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측하고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늘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군사 협력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도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중국의 무기 체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러시아조차도 굉장한 수준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위협적인 신호로 전달됐을 것이다. 다만 이런 그 퍼레이드를 화려하게 펼쳐갔던 최종적인 목표가 미국과 강대강의 구도로 대결과 전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강력하다, 강하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싸움을 걸지 마라라고 하는 신호였고, 자국이 아주 이 증강된 군사력을 이렇게 좀 딱 과시하면서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날 거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보다 강하고 조금은 더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원하지만 만약 대결과 충돌로 간다고 한다면 결코 중국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런 신호로 보여준 것은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논평이었고요. 두 번째 논평은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 막루에 올라가 있는 이 삼국 북중러 삼국의 정상들의 그 사진이 매우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러시아의 언론 보도는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거를 가시적인 공포와 위협으로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그 완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둔 것은 북중러가 아니라 중국과 인도, 러시아 간의 협력이 본 궤도에 올랐다. 이것은 바로 그 인도가 가지고 있는 대미 관계에서의 어떤 그 태세를 여태까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인도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편에 가담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보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우리 지금 이제 현재 그 태난문 그 막루에 북중로가 서 있었는데 인도는 왜 전승절에 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이 더 크게 위협적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전에 있었던 그 SCO 그렇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승절에서의 북중러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우리는 느끼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본다면 인도의 태도를 보면서 더 좀 그걸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분명 그 북중러 3국의 연대의 가능성, 협력의 가능성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것이지만 그것을 러시아가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북중러 3국이 반서방 연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 천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태세는 뒤로 좀 빼고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의 문제는 그 서방과 미국, 한국,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이고 러시아는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은 결국 그 중국과 인도였다. 러시아가 이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에 저항하는 그룹의 일원이 됐다,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최고 통수권자로 이 유라시아주의를 기치를 들고 나갔을 때부터 계획하고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인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인도는 참 독특한 스탠스를 취해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쿼드라고 하는 미국과 이 사실 인도, 미국, 일본, 호주 이 쿼드를 형성해서
이 태평양 인도 태평양에서의 또 안보 협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 기구에서 또 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해오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인도는 정확하게 어떤 편이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많이 갖게 만들고 그랬는데 늘 어찌 보면 좀 등거리 외교라 할까요? 이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좀 적절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다 본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연대 의지로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텐진 선언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 명확하게 다극화의 기치를 앞에 두고 미국의 패권을 그렇죠. 반대하고 그 삼국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합의의 최종적인 선언문이 도달했다. 텐진 예.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도가 네.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확언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인도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회주의적으로 또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가면서 예.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예. 하나의 진영에 가담했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친미 성향의 매우 중립적인 형태의 그 유연성보다는 예. 미국과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 진영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천명한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우리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도를 볼 때마다 우리도 좀 저런 전략적 자율성을 좀 가지고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좀 이렇게 이 관계들을 맺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인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좀 그런 생각이 또 강하게 듭니다. 뭐 저도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는 예. 그 국력의 어떤 그 크기나 또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 특히나 미국의 대러 제재가 예. 본격화된 시점에 인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예. 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도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북중로를 여쭤보다가 이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관계로 얘기가 또 좀 더 커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가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 형제국이라 해서 예전에 이제 그 사회주의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을 때부터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무렵에도 이상하게도 그 국경 분쟁, 이념 갈등을 일으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또 1991년도에 소비에트 러시아가 이제 붕괴된 이후에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 어찌 보면 두 나라는 에너지 협력이나 군사 협력이나 경제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좀 서방에 어찌 보면 좀 도전하는 지정학적 정렬에 관심을 상당히 좀 가 있는 나라들인데 현재 보니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한 것 같아요, 관계가. 제가 볼 때 과연 과거에도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있을 때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라는 들 정도로 푸틴과 시진핑의 이제 브로맨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중러 관계의 현실과 미래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저희들이 이 과거를 볼 때 어떤 이념의 구도 속에서 중국과 과거에는 이제 그 소련이 되겠죠. 중국과 소련의 협력과 이제 지금의 중러 간의 협력을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어찌 됐든 그 강대국의 논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긴 국경을 유라시아의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가 한편으로는 협력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조건들을. 예.
이 조건들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예. 과거에는 그 이념적인 어떤 갈등과 함께 강대국 간의 대결 논리들이 결국은 그 아무르강 주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국경 그 이 분쟁도 발생을 했지만 예. 어찌됐든 미국을 상대로 해서 둘 중에 어느 한 국가만으로는 예. 대적하거나 대항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예. 어쩔 수 없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를 불편해하는 두 국가가 다극화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데서 의견의 일치를 본다고 한다면 두 국가의 협력은 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때문인지 사실은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나타났던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어찌 보면 마치 동맹 국가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은 아니지만 예. 거의 동맹 국가와도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중러 간에 상당히 앞으로 이제 경제 협력도 커져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자원국이고 중국은 또 제조업 강국 아닙니까? 이 두 나라가 힘을 모은다면 그 시너지는 뭐 엄청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는 동안에 중국은 그 충격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면서 러시아가 대중국 의존도로 좀 심화되어진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혹자는 두 국가의 협력을 이제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분들도 있고 하던데요. 이 두 나라 간의 이 경제 협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함이 존재하죠. 명함이 존재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2014년 크림반도 이 병합 이후에 네. 또는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가혹한 전례 없는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이 전략적 패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국가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1위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예,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 특히나 러시아가 해외 시장을 상대로 해서 수출하는 이 석유와 가스의 상당한 양을 네. 중국이 수입해 줌으로써 예.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예.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군사 경쟁 부분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협력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특히나 러우 전쟁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네. 역시 어두운 측면이 존재하죠. 그것은 의존도가 의존도가 심해지는 겁니다. 중국 의존도가. 과거에는 러시아가 수출입 부분에서 굉장히 다각화의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 많은 부분 물론 이제 유럽 지향적인 교역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역 체계의 중심축이 무기 중심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주고받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양국 사이의 경제 구조가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궤도에 들어가기만 하면 네. 어쩔 수 없이 두 국가의 산업 그 상호 의존도는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이제 불가피한 요소이죠. 아마도 이 부분이 러시아를 긴장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를 긴장시킨다. 네, 러시아를 긴장시키는 것이죠. 좋긴 하지만 교육 징대가 이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대중국 종속성이 심화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또 견제를 하는군요. 예. 잘 보시면 네.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 2014년부터도 특히나 이 극동 지역에서 예. 유럽으로부터 들어오는 설비와 기계 수입이 줄어드니 예. 또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기계 수입이 줄어드니
이 수입선이 중국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설비 투자의 많은 부분을 중국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소식이죠. 그렇겠지요.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한러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대한 필요성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많이 줄어들었겠군요. 지금 당장은 뭐 대한민국이 제재를 하는 국가이니까, 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재를 확대하고 강화해왔던 나라이니까 그 불만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렇지요. 어찌 보면 참 이 제재의 역설인데 위안화 결제 비중이라든지 국경 간에 있는 전력망 확대라든지 또는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쭉 하는 걸 보면 두 나라가 하나가 돼 가는데 이게 미국이 도리어 역할을 크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아무튼 이 양국의 전면적인 협력은 더욱 발전해 갈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는 두려움이나 혹은 또 약간의 좀 이 저함은 있어도 결국은 중국과의 그 교역은 엄청 속도로 더 커져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군요 앞으로. 그 한국의 많은 논자들이 과거에 이제 중소 간의 국경 분쟁을 비롯해서 러시아가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 영토를 팽창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중국과 당시는 이제 청이 됐을 텐데 청과의 갈등의 역사를 그 되돌아보면 결국 둘은 하나가 되기 어렵다. 어느 시점에서는 둘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만일 러시아든 중국이든 누군가가 먼저 미국의 품에 안기려고 한다면 결국 지금까지 보아왔던 전략적 협력 관계들은 깨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죠. 그리고 늘 그래서 이 두 국가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현재의 시점에서 또한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펼쳐가는 삼각관계 속에서 놓고 본다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가 중국의 위협의식을 느끼고 있다. 특히나 이제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중국의 인구가 유입되어 와서 러시아의 시장을 교란시키고 과거 자신이 팽창했던 영토를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이 황색론이 분명히 일정 정도는 있지만 그거를 두려워해서 그 가능성을 두려워해서 지금 임박한 파국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과제를 방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푸틴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견제 또 중국을 보면서 일정 정도의 위협의식을 갖는 건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강한 크기로 그 벡터는 협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제 전망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예전에 키신저가 이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과 손을 잡았던 전략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는다는 역키신저 전략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현재 가능성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나라는 이제 혈맹이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전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유럽의 강자로 이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어쩌면 굉장히 이제 유럽 나라들 입장에서는 다 같이 붙었는데 이제 승자가 됐으니 이제 할 말이 없어질 것 같고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진 동북아에 있어서 이제 전략국가로 위상을 이제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양국의 향후 군사적 경제적 협력의 진행 상황을 한번 전망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뭐 결국 북러 간의 동맹을 재구축하고 북러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시켜가는 현재의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느끼는 그 이야기는 러시아가 러우 전쟁 당시에 초기에 부족했던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재래식 무기를 충당하기 위해서 북한에 손을 벌리고 북한이 그것을 대가로 해서 이런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상대적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경제적 어떤 목적 때문에 또는 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의 기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두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하나는 러시아가 과거의 러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북한은 러시아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커서 컸죠. 러시아와의 관계를 상당 부분 냉각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러시아가 이 과거의 이 남한 경사의 정책들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어떤 위상들이 점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고 있는 모습, 특히나 그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발언권이 위축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어떤 균형된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오히려 러시아의 입지가 더욱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판단을 푸틴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을 가동시키려고 했던 것이 2019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극동 방문과 이후 협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 러우 전쟁을 계기로 해서 보다 본격화시켰고 가속화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2022년 러우 전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러시아와 북한이 이미 긴밀해지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것이 2022년 이후부터 가속화된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2022년 시점이라고 한다면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원위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다.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설사 종전이 되더라도 핵을 가지고 있는 두 전략가 간의 협력, 특히나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이 동맹 체제의 강화가 오히려 러시아가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원하는 다극화 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푸틴이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그 내놓는 언설이 있습니다. 일종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유라시아 안보 체제입니다. 유라시아 안보 체제. 유럽의 안보 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고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체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유라시아 안보 체제를 짜겠다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계획이고 유라시아 안보 체제에서 동쪽에 아주 중요한 축이 바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전략적 동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제 실용주의 외교로 이제 친미 편향을 벗어나서 다각화하는 노력을 사실은 많이 기울이려고 하는데 현재 모습은 아직 그러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요. 얼마나 이걸 이제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북과의 관계가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더욱 발전해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러 관계의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뭐 한미 동맹 체제에 기반해서 대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현재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북중로 3국의 연대, 이 북방 지역의 이 거대한 국가들 사이에 또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공고화되고 있는 추세를 결코 좌시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탈출구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과거 윤석열 정부가 늘 해왔던 것처럼 여건이 되면 상황이 우호적이면 그렇게 전쟁이 끝나면 그런 식으로 기다려가지고 제재가 완화되면 예. 그때 뭐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는 예.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점 더. 제가 러시아 전문가 입장에서 전망을 하자면 예. 그렇게 전쟁이 일찍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러 간의 정상회담이 알래스카에서 1차 회담이 진행이 됐고 곧 2차 회담을 모스크바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지만 예.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끝날 것 같지 않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도 예. 제재는 상당 부분 지속될 것 같다.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제재인 것이죠. 제재에 있다. 근데 제재에서 예. 그라운드에 미국이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 자기만. 참. 그 그라운드에서 예. 양 진영이 싸우고 있는데 예. 그라운드에 대표 선수가 나오면서 예. 나 이제 그만할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나오게 해줘야지 그러면. 그런데 자기는 빠져나오고 있는 자리에 예. 바톤 터치를 해서 예. 유럽이 EU가 과거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제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랜 기간 갈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 전제 조건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건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상황이 호의적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전쟁이 끝난다고 한다면, 제재가 완화된다고 한다면, 그 여건이 없다고 한다면 뭐 결국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가져왔던 대러 제재의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문제는 러시아가 한국이 이와 같은 대러 제재를 지속하는 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를 호전시킬 의지와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식이 됐던 결단을 해야 되는 예. 시점이 온 것이다. 이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느긋하게 예.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8월 말부터 9월까지 진행됐던 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다극화의 전차를 보면서 예. 여전히 과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국제 정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어쩌면 큰 좀 고언을 하셨는데 아무튼 국제 질서라고 하는 속에서 러시아의 제재를 좀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치면서 아주 짧은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원래 대답은 짧지 않을 내용인데 푸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쭤보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푸틴을 볼 때마다 사실 소비에트 러시아가 붕괴된 이후에 국가 재산이 온통 그냥 마피아한테 다 장악되고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 때 우리 집에 그 소련제 그 당시에 그 군용 뭐죠? 이게 보는 건 뭐라 그래요? 망원경. 그게 저희도 집에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당시에 막 팔려 나왔거든요. 국부를 막 갖다 팔던 그런 시절에서 강력한 러시아를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요. 지금 5선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은 어떤 기고를 통해서 보니까는 푸틴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던데요. 푸틴의 러시아, 러시아의 푸틴. 간략한 좀
미래 전망을 좀 해주시고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푸틴을 장기 독재자로 기억하려고 하고 또 러우 전쟁을 통해서 침략자 또는 반인륜의 만행을 저지른 자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적 상황에서 우리가 한 국가의 지도자를 볼 때 뭐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 러시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그 푸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푸틴은 1990년대 옐친 시기에 극도의 혼란기를 경험했던 러시아를 다시 성장과 발전의 궤도로 바꾸어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물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무려 현재까지 한 25년에 걸쳐서 특히 중간에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선수 교체와 같이 푸틴과 이 자리를 바꿨던 시간이 있지만 사실상 상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러시아의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을 모두 총괄해서 지휘했던 사람이 푸틴이기 때문에 사실은 2000년대 이후의 러시아는 푸틴의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헌법 개정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마 2036년까지도 푸틴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절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고 한다면 푸틴이 권좌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죠. 다만 푸틴은 처음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푸틴이 아니었다. 푸틴의 원래의 모습은 옐친이 발탁한 것이고 옐친의 권좌를 승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처음 크레물린에 들어왔을 때는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자였어요. 자유주의자였고. 시장주의자였고 친서구주의자였습니다. 다만 2000년 이후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서방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좀 더 객관적으로 푸틴의 리더십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 향후 우리가 한러 관계의 미래를 고민할 때 중요한 어떤 좌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이 시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날로 커져가는 러시아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의 푸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인도의 모디의 인도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면서 넌 어느 쪽 편이야 물을 때 인도는 인도 편이다라고 대답하던 그 모습도 또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 일변도의 외교로는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너무나 간단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의 푸틴. 우리는 러시아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성원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파파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